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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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음, 음, 어떻게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해야겠죠? 예, 자, 무대 도반님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저들이 지내보니까 일단 뭐니 뭐니 해도 몸 건강, 마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위에 다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 한 달이 금방 돌아오네요. 자, 그럼 먼저 지금부터 생활손 명상센터 명상 지도사 모임 7월 원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마음을 정리하는 명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명상에 관련된 책으로 이번 올해는 원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7월 달은 황영문 교수님의 몰입책으로 김정화 도반님께서 오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김정화 도반님이 어제 벌써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꽤 많은 자료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김정화 도반님께 먼저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예, 공유해 주시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가 되었습니까? 예, 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2007년도에 그 몰입이란 책이 처음 초간 출간되었었고, 작년에 2024년도에 확장판이, 예,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입해서 읽은 것은 이, 17년 전 책을 읽었다가 한 일주일 전에 확장판을 발견하고 다시 조금 추가해서 했는데 그 이제 저는 확장판으로 그래서 최종 좋은 결론은 확장판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확장판 그 첫 프롤로그에 보면은 그 황농문 교수가 저자는 그 지금 현대가 그 집중이 어려운 시대다. 그 집중이 어려운 것은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런 그 늘어나는, 그러니까 방해하는 요소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더 강렬한 자극들을 찾기 위해서 쾌락축으로 계속 하고 있고 해서 중독이 심화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몰입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몰입으로 고도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정서적 행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몰입의 의미를 다시 좀 더 그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확장판을 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롤로그에 또 추가적으로 새로 책을 내면서 요런 내용들을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입의 기적들을 체험한 사례들이 17년간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보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최신 뇌과학의 성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보강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책과는 달리 이제 몰입의 종류를 약한 몰입과 강한 몰입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몰입의 교육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확장판을 내었다고 합니다. 어, 저자는 몰입을 최고의 나를 만나는 기회이다.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두뇌의 능력을 첨예하게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며 스스로 창조적인 인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들어가면서 그 저자가 처음으로 몰입 상태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문제 해결의 순간, 그때 느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분이 재료공학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재료공학에서 다이아몬드 생성 메커니즘을 해결하는 과제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을 시작했고요.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1년 6개월간 한 문제에서 매달리면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영감이 떠오르면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몰입의 위력을 체감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장에는 제1장은 워크하드에서 띵크하드로 생각을 이동하라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예. 첫 번째 내용은 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과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스마트폰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다. 요즘 또 챗 GPT라고 해서 또 대화형 어, 앱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떤 몰입이라기보다는 다수가 몰입적 사고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도 이러한 뭐 스마트폰이다, 챗 GPT다 이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도 고도로 집중된 상태를 유지해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그 몰입의 기술이 삶에 더 가치를 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몰입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몰입을 엔트로피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엔트로피 법칙은 뭐 들어보신 분들도 뭐 고등학교 그 과학책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엔트로피 법칙은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리고 생명 현상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자연 법칙인데 엔트로피는 좀 쉽게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 무질서한 확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세상이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또는 집중보다는 산만한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몰입은 그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낮은 방향으로 낮은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엔트로 법칙과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엔트로피를 낮추는 활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하고는 반대가 생명이잖아요. 죽음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방향이니까 생명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 그 엔트로피를 낮추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생명체 우리나 모든 생명체 속에는 유전자 속에 정보 처리를 통해서 엔트로피를 부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입은 어 엔트로피가 낮은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구현이 어려운 상태로 가는 것을 말하고 산만한 상태에서 고도에 집중된 상태로 가는 정신적 활동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삶의 엔트로피 법칙을 적용하면 어, 대부분의 꿈은 오르막 내리막으로 표현한다면은 대부분의 꿈은 오르막에 해당하고요.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내리막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몰입을 본능을 거슬러서 우리가 오르막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이 오르막을 갈 수 있을까를 인간의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긍정적인 기억으로 마무리가 되면 다음에 다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근데 모든 일이 다 긍정적인 기억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몰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입이 필요한 이유는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이 즐거우면 그것은 성공한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과정이 즐겁기 때문에 다시 몰입을 하면 또다시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 그래서 인생의 오르막길을 꾸준히 올라갈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몰입이고 인생의 방정식을 푸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몰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천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뉴턴이라든지 파이만, 물리학자 파이만, 그리고 수학자 에어디시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고 하면서 이분들이 계속 어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면서 했었던 생각법의 공통점이 지극한 몰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황농문 교수보다 앞에 그 몰입의 즐거움이란 책을 낸 칙센트 미하의 정의를 여기 책에서 잠깐 말하고 있는데요. 칙센트 미하이는 그 일상적인 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플로우라고 하면서 이것을 몰입이라 한다. 그리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은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몰입에 대한 정의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 상태에 이르기 위한 길 찾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그래프,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가로축, 세로축을 보면은 가로축은 실력이 높거나 좀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력이 높아지고, 세로축을 보면은 이제 과제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주어진 과제의 난이도와 자신의 실력 사이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이 관계에 따라서 심리 상태가 변하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칙센트 미아이는 개인의 실력이 가로축을 보시면은 개인의 실력이 높아지고 실력이 상승하고 과제의 난이도가 상승하면 오른쪽 대각선에 보면은 자신감이 구축되면서 어느 순간 몰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자는 이 그래프에서 과제의 난이도가 월등히 높아지고 실력이 월등히 높아지면 이 일상적인 몰입이 아니라 특별한 몰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특별한 상태의 몰입은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는 것으로 이것은 중요하다.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특별한 상태의 몰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몰입을 통해서 두뇌 활용이 극대화되고 사고력도 발전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 만족도도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몰입을 통해서 창조적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몰입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몰입 동기는 저자는 중학교 때부터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그것이 몰입의 자신의 동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해본 경험도 있고 한데 잠을 하루에 3시간을 잤다고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오히려 공부가 더 싫어지는 역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페이스를 찾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몰입에 대한 것들에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비법에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분명한 목표를 정하라. 그리고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라. 지금 하는 일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진정한 프로들의 가치관. 그래서 뭐 태어나서 밥 먹고 연구하고 죽었다. 뭐 이런 뭐 진정한 프로의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떠올려라. 이런 것들이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공부 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자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자신의 어떤 그 성취감을 맛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워크하드에서 열심히 생각하라, 싱크하드의 패러다임으로 바뀐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니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원에서 근무할 때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료 연구자 브라이언 롬 박사의 연구 자세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그 자신의 연구 과제를 쉽든 어렵든 논문이 되든 아니든 그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연구 과제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어떤 연구 과제를 잡거나 좀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주제, 좀 쉬운 주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제로 잡았다고 해서 본인의 이제 연구 자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었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할 주제를 붙잡자. 또 연구를 할 때는 작품을 만들듯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자 이런 각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싱카드의 발견에서 니스트에서의 석각들을 좀 더 관찰해 보니 그분들은 다들 오래 한 가지 문제에 오래 집중하고 생각하더라. 그게 연구의 우수성을 의 결과를 낳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워크하드에서 싱크하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리스트에 돌아와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그 완전한 몰입 상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입에 대한 몰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현상은 궁극의 법칙대로 진행된다. 궁극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은 가장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이제 산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서 물을 부으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다가 그 장벽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장벽이 높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낮은 곳일 수도 있는데 장벽이 높은 곳보다는 낮은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장벽이 낮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왜 이 궁극의 법칙을 왜 말하는지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행로도 궁극의 법칙, 즉 가장 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에서 엔트로 법칙을 따라서 그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 습관은 내리막이고 우리는 그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본능에 이끌리는 자연스러운 삶의 행로를 쭉 가다 보면은 끝내 실패한 삶에 기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확률을 높이면 그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삶의 행로가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행동과 생각,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인데 그 생각과 행동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시냅스이고 이 시냅스의 배선, 시냅스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냅스의 배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조금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시냅스 배선은 우리 마음, 그 의식 속에 있는 장기 기억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의식에 존재하는, 무의식 상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무의식, 시냅스 배선은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능에 이끌리는 내리막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엔트로피 법칙과 궁극의 법칙의 관점에서는 시냅스가 핵심입니다. 무의식 상태의 시냅스 배선이 나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의식이 다시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 삶의 행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을까를 통합 작업 공간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식을 극장의 무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장기 기억 아까 말한 시냅스에서는 관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그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은 내가 지금 현재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의식 내용이고
무대는 작업 기억이고 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의식과 의식만 이렇게 약간 집중을 해 보시면은 어, 무의식이 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의식의 내용이 그 무대 위에서 무의식이 관객이니까요. 무의식이 아까 관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식의 내용이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지면 그 무의식 관객이 이 생중계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무의식이 다시 의식으로 영향을 주면서 무의식과 의식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 무대라는 의식을 차지할 것인가가 어, 중요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무대에는 자극의 세기에 의해서 가장 자극이 센 내용이 의식을 차지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의식의 통제력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은 자신이 원하는 의식의 내용을 무대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통제력이 집중력이고 몰입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의식의 통제력이 없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무대를 점령할 것인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자극 경쟁에서 더 강한 자극이 점령한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쇼폼, 인스타, 릴스 이런 것들이 강한 자극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식을 자극해서 의식의 주도권을 뺏어가는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내용을 무대 위에 올린다면 나의 삶은 질이 하락할 것이고 창조적이거나 생산적인 내용을 나의 의식의 무대에 올리면 삶의 질은 향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의도적인 몰입 이론에 대해서 어, 의식의 무대 위에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필요로 한 내용을 올리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또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의식 무대에 계속 올리면 그 무의식이라는 관객이 계속 그 의식을 보다가 자신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무대 위로 올라가서 무대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 장기 기억을 꺼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통합 작업 공간 이론에 따르면 그 문제를 충분히 오랫동안 무대 위에 올려두어야 하고 그것이 의도적 몰입이고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은 확률을 인 몰입이 구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7년 동안 이런 몰입 성공 사례를 축적하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저자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보편성이 있는 법칙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본격적인 몰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설정하라, 몰입할 수 있는 환경 확보, 불필요한 외부 정보를 차단하라, 그리고 혼자만의 공간 확보, 규칙적이고 땀 흘리는 운동, 단백질 위주의 식사 이런 것들을 몰입 준비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3일간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3일간의 몰입은 주로 천천히 생각하는 명상적 사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몰입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이제 한한 이야기인데 3일간의 과정 동안 어, 고도의 몰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잡념을 털어내고 그 몰입에 들어간 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일단 좀 잡념이 아직도 떠오르고 집중이 어렵고 하지만 천천히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 문제를 떠올려고 몰입을 계속 시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아이디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첫째 날보다는 지루함은 줄어들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른데 이 아이디어는 문제를 푸는데 이제 뭐 이렇게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고 둘째 날 떠오르는 것들은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은 의식 깊은 곳에서 어떤
의식 깊은 곳과 교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서 보고 집중력이 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꿈까지 꾸며 몰입 50%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생각하는 재미가 솟구친다. 생각하는 게 즐겁고 유지하는 게 쉬워지고 즐거움까지 느끼면 90%까지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까지 될 수 있는 것들이 떠오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식적 노력으로 몰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뇌파와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쭉 보시면은 그 뇌파 우리 이제 뇌파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알파파 중에서도 미드 알파 상태일 때 가장 집중이 긴장이 풀린 집중이 되어서 문제 해결에 최적 상태라고 얘기하고, 천천히 생각하는 게 가능한 게 미드 알파 상태. 천천히 생각하면 미드 알파 파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긴장이 풀리고 집중이 잘 되고 문제 해결의 최적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몰입에 대한 가장 큰 오해라고 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아무런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도 뇌의 어떤 부분이 특정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보면은 뭐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신경망들이 해당 부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역할은 기억 통찰, 사회적 인지, 자기 관조 또는 성찰 및 정신적 시간 여행 등 인지 과정에 관여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몰입보다 멍 때리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지 않느냐라고 이게 혹시 그 의문점이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몰입은 긴장 상태의 몰입을 말합니다. 긴장 상태의 몰입보다는 멍 때리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자는 의도적 몰입은 그 쉬는 듯이 느긋하게 천천히 생각하는 명상적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멍 때리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의 뇌를 양전자 단층 촬영을 해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전두엽 오른쪽이 활성화되고 두정엽은 비활성화되고 이러한 결과를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명상하는 티베트 불교 승려나 프란체스카 수녀들을 이 뇌를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입적 사고가 더 강력하다라고 이제 저자는 믿고 있는데 어떤 뭐 이종훈 박사라는 어떤 분을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서 그 시도를 해서 해보니까 그 원래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몰입적 사고를 하고 나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아이디어 양도 10배 이상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 이후에 알게 된 것은 몰입에 도달한 후 상태의 경험은 조금만 집중해도 깊은 몰입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잡념이 사라지고 문제에만 집중되고 문제를 생각하면 쾌감이 느껴지고 생각이 흐트러져도 다시 문제로 복귀하고 문제를 생각하다 잠들고 생각과 함께 깬다. 이게 이제 몰입 상태의 경험이고요. 잠을 통해서도 몰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잠을 깰 때 그리고 잠을 잘 때 그리고 잠을 깰 때도 문제와 함께 의식이 돌아오더라. 이게 이제 몰입도를 확인하는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몰입 중인 연구원의 전형적인 하루 이렇게 뭐 하루 종일 거의 뭐 몰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나만의 몰입 루틴을 꼭 여기에 맞추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알맞은 패턴을 찾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천재의 뇌로 바뀌는 50시간의 몰입 법칙 해서 50시간이 몰입을 하는 데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입도를 100%라고 보고 여기에 도달할 때는 아까 앞에서 말한 3일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수면 시간이 7시간 빼고 하루에 17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3일 동안이면 51시간 해서 50시간을 연속으로 생각하며 몰입도가 100%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재의 뇌로 바꾸는 50시간 몰입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초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1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면 40시간 정도면은 100% 몰입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하다 보면은 잡념이 끼어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50시간으로 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이 50시간에 몰입을 했을 때 지적인 능력은 불연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의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사고력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문헌에 보면은 음부경에 보면은 3일 동안 하나에 집중하면 능력이 만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었는데도 이런 경험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의 즐거움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의할 점은 그 너무 몰입에 과도하다 보면은 너무 기쁜 나머지 수면이 부족하거나 막 그래서 이제 피로가 쌓이고 해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몰입을 위해서는 운동을 꼭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서 꼭 숙면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입에서 중요한 천천히 생각하기인데요. 천천히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제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위기가 생기면은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순간적으로 몰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몰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위기감이나 고통스러운 감정 때문에 다시 몰입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몰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슬로우 싱킹이라 해서 천천히 생각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우 싱킹은 명상에 가까운 행위, 마음을 차분하게 마음을 산책하듯 하면 자율적 몰입도가 상승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천천히 생각하기는 하기를 하면 알파파 상태에서 아까 앞에 뇌파 얘기했듯이 알파파 상태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정한 몰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잠에 대한 얘기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잠은 게 잠들기 전에 그 잠 깊은 잠에 들기 전에 어떤 그 경계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잠은 좋은 신호이고 몰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어시스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선잠을 잘 때도 계속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잠은 그 수면과 그 의식의 그 각성과 그 두 개가 공존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의식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고요. 몰입에 들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기 쭉 해서 선잠이 어시스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잠 상태에서 몰입을 수차례 경험하면 각성 상태의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몰입이 증가하다가 결국에는 몰입이 가능하게 된다 해서 선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몰입 상태에서의 문제 해결력은 문제를 해결할 때 아이디어와 영감은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시점과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얘기지 않게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이미 내 안에 있던 아이디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수면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낮에 그 아이디어는 낮에 떠오르는데 왜 수면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 낮에 문득 떠오르는 것일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낮에는 계속 외부의 자극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단기 기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 무의식 속에 있는 장기 기억을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단기 기억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장기 기억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오기 위해가 장기 기억이 나오는 것은 그 수면 상태, 잠자는 동안에 이제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장기 기억에서 나온 것들이 아이디어로 이렇게 아이디어 조합되면서, 기억들이 조합되면서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억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는 잠자는 동안이다. 왜 장기 기억은 잠을 잘 때 잘 인출되는가라고 하면 아세트콜린이라는 그 물질이 수면 상태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세트콜린이 장기 기억의 인출을 하는데 그래서 이완 상태거나 잠이 들면은 아세트콜린이 분비되어서 장기 기억 인출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어, 그 전두엽의 활동이 약화된다. 약화되어서 그 억제하고 있던 감정의 뇌를 억제하고 있다. 그게 풀어지면서 감정의 뇌는 기억의 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의 뇌가 억제가 풀리면은 장기 기억 인출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낮에는 전두엽 활동이 강화해서 이게 감정의 뇌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장기 기억 인출이 안 되고 어, 억제가 풀리면 장기 기억의 인출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든 상태에서 장기 기억 인출 능력이 깨어있는 상태보다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음, 아, 제가 좀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래서 수면 상태에서 문제 해결이 계속된다. 몰입을 하면. 몰입적 사고를 하면은 수면 중에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 목표 의식을 전달하게 되고 명확하게 문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 중에서 장기 기억이 자동으로 이런 문제를 작업하는 수행을 계속 문제를 푸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요. 그래서 수면 중에도 문제가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세렌디피티라는 그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렌디피티는 우연히 얻은 창의적 영감을 얘기하는데 아인슈타인이나 위대한 발견을 한 뭐 닐스 보어 뭐 쭉 밑에 보면 어떤 작품 활동을 한 사람들은 선잠이나 휴식, 꿈 상태에서 이런 발생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꿈속에서 얻은 영감 이러한 것들이 를 통해서 창조와 과학적 발견들이 일어났고요. 이런 것들은 초능력처럼 보이지만 노력의 결과이고 이, 이 노력은 몰입적 사고를 꾸준히 한 자만이 수면 중에 이러한 얻은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이 영감이 이제 이런 창조적인 작품이라든지 과학적 발견을 한 결과들을 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몰입에 이르면은 넘어서서 보다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정말 내가 삶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어떤 가치관의 변화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들리세요? 예, 몰입은 뇌와 인생을 춤추게 한다. 예. 우리의 몸은 목적을 원한다.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몰입은 엔트로피를 낮추고 높은 집중도로 가는 목적 활동이다. 그러한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목적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힘은 불쾌의 보상, 긍정적 보상, 부정적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몰입에 들어가려고 하면 목적 지향성을 이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절실한 목표 설정이 의미를 만든다.
그리고 의미가 생겨나면 시냅스가 활성화되어서 활성화를 유도해서 계속 목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의미와 감정이 형성되어서 이 감정이 몰입 에너지원이 된다. 그래서 집중력이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관화선에서 저희가 화두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그, 왜, 어떻게 의정을 내면서 그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그 감정들을 이렇게, 이렇게 강화시키면서 어떤 집중력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떠올랐었습니다. 예, 목표가 몰입을 이끌고요. 그리고 꿈을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자아실현과 몰입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를 했는데요. 그 자아실현에 성공한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과 몰입 상태의 심리적 특징은 서로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지적 능력과 성과, 만족도가 극대화된 상태, 자아실현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뇌과학으로 몰입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감정의 변화가 생겨나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원리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무엇이 우리를 몰입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에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간의 쾌감 메커니즘을 여기서 몰입의 쾌감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쾌감 메커니즘은 거기 보면 쥐 실험을 했는데요. 쥐는 쾌감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더라는 결과를 보고 쾌감은 보상 효과, 쾌감의 보상 효과는 모두 도파민의 분비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도파민이 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쾌감 보상 효과를 도파민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모든 즐거움과 쾌락의 근원은 도파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파민으로 인한 중독과 뇌 손상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자극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쾌락은 쾌락은 고통을 수반한다. 쾌락을 추구하는 동시에 고통의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쾌락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쾌락과 반드시 똑같은 양의 고통을 이렇게 반대편에서 느끼도록 해서 그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쾌락에 대해 하지만 이제 우린 계속 쾌락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면서 중독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독은 뇌 손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 중독으로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팝콘 브레인이라는 것은 그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그 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뇌의 편도체는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뇌의 편도체는 감정의 뇌, 파충류의 뇌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예, 그런 것들을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전두엽의 비활성화는 로그 내성 현상, 비활성화되면서 쾌락에 대한 내성 현상으로 더 강한 자극을 찾고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전두엽이 비활성화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전두엽은 인격과 행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쾌락적인 걸 찾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어, 전두엽에 큰 손상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험 결과들이.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전두엽 발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육적인 면에서 전두엽 강화를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은 그 손상된 뇌와 집중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뇌의 집중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쭉 이런 것들을 도파민 디톡스부터 해서 이런 어떤 약간의 고통이 들어가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왜 전두엽인가? 전두엽은 이성의 뇌로서 이성적 판단이나 어떤 심사숙고하고 판단이 필요한 활동들을 할 때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전두엽인데 이것이 망가졌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삶에서 삶을 이제 더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몰입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집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두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 몰입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교육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전두엽을 발달시킨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암기식 주입식이 아니라 도전을 주고 더디더라도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몰입은 몰입이라는 몰입을 하면 쾌감이 느껴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우리 몸의 항상성 원리에서 쾌락을 추구하면 반드시 고통의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몰입의 쾌락에는 이 항상성 이론이 일치하지 않고 쾌감이 계속 지속된다. 이것을 뇌과학적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어떻게 해서 이 지적 능력과 몰입을 하면 지적 능력과 행복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A10 신경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A10 신경은 전두 연합령에 있는 신경입니다. 이 A10 신경은 도파민 신경 신경인데요. 이게 이제 전두연합령은 사고, 판단, 계획, 창조 등 고도의 지적 능력을 관장하는 우리 뇌의 CEO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냅스가 형성될 때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 뭐 도파민이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전달이 되는데 그게 전달이 되면 이제 과도하게 이 신경 물질이 나오면 자가 수용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과도하게 분비된 물질들을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게 마이너스 피드백인데요. 전두연합령에는 이러한 부분이 자가 수용체가 없어서 여기에서는 도파민 과잉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A10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계속 도파민 과잉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울감 없이 지속적인 쾌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은 고도의 생산성과 지고의 즐거움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하고 있고, 자아를 형성하는 시냅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시냅스는 우리의 사고, 감정, 활동, 그리고 기억과 상상 모두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결과입니다. 시냅스의 발달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출생해서 생애 초반에는 시냅스 수가 급증하다가 청소년기쯤 되면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 사용하지 않는 거, 불필요하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없어지고 필요한 부분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시냅스의 가지치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냅스는 가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경험이나 학습, 지속적인 자극에 따라서 신경회로가 변화되어서 강화되고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냅스는 어떤 바깥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오는가에 따라서 계속 영구적으로 변화를 하고 종래에는 우리의 인격과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시냅스가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는
그 시냅스의 배선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선을 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면 자극을 지속적으로 입력해서 시냅스를 고도로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냅스는 감정을 빚어내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면 고도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지구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학습으로 시냅스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입력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입력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각자의 생각. 그래서 생각에 의해서 입력을 선택할 수 있고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이를 고려해서 삶과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보면 희노애락을 결정하는 건 나의 몸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신경가소성에 의해서 내 어떤 능력을 요구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몰입학습법이 이것들을 키우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 몰입, 수동적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능동적 몰입이 훨씬 몰입이 잘 되고 지속력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수동적인 몰입에서 능동적인 몰입은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거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서 천천히 생각할 수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래서 습관이 되면 놀이처럼 몰입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몰입을 유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 죽음의 통찰이 있습니다. 죽음의 통찰을 통해서 능동적인 몰입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 이걸 통해서 능동적인 몰입을 유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초판에 나온 내용인데 어떤 그 몰입 때 느끼는 감정이 종교적 감정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 충만감, 영감, 감사함을 어, 얘기하고 있고요. 과학자들이 느낀 종교적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와 몰입은 닮은 감정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으로 학교와 직장에서 핵심 인재가 되다. 있습니다. 이 저자는 그 자신의 몰입의 시작은 학장 시절에 자신의 문제 해결 습관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면 10분, 20분이 기본이고 몇 시간씩 고민하는 습관, 그걸 통해서 논리적 사고, 몰입적 사고의 기반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 생각하면 결국 풀린다. 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씨름하는 순간에도 내는 성장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계속 생각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문제. 그래서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오랜 시간 생각할 가치가 있는 문제를 선정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습 전에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전에 한번 그 깊은 몰입에 들어가서 이 학습의 제목을 보고 그냥 생각을 해보라.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스스로 가져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창의적 노력의 본질에 대해서 하는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발상 능력과 유용성과 실용성을 가진 것들을 유용성과 실용성이 있는 새로운 발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창의적인 노력, 이러한 것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창의성의 훈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을 해서 왜 모르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미지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연구를 잘하게 된다. 연구가가 되면. 그래서 그리고 또
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전과 응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에 고도의 몰입 상태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어 자신의 능력을 깨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몰입을 통해서 미지의 문제를 풀면 연구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 숨어 있는 능력을 깨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어떤 학생은 몰입에 빠지는 걸까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이런 몰입에 잘 깊이 몰입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뭐 헝가리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헝가리 현상도 쭉 보면은 어떤 창의성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그 천재 과학자나 수학자가 어느 시기에 줄줄이 나타났다라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교육 과정이 창의성 교육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교육이 그리고 사고력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 교육의 해답이고 우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 필요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때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교육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데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인지를 키우는 사교육보다는 몰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이제는 그 인적 자본이 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적 자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이제 인적 자본은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따라가면서 그 선진국을 모방하는 모방형 경제였다면은 그래서 모방형 인적 자본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의적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10가지 업무 능력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창의성과 문제 해결에 관련된 것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적 사고와 혁신, 능동적 학습 및 학습 전략, 복잡한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와 분석, 창의성과 독창성 이런 것들이 창조형 인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예. 그리고 창의적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요. 교육 혁신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창의성 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육 주체, 그러니까 뭐 학부모, 학생, 뭐 교사 이런 교육 주체들이 창의성 교육의 가치에 공감하고 방법을 공유하여 실천하면서 보텀업 방식을 결합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텀업 방식에는 교수 모임, 창의적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 창의적 교육 교사 모임, 뭐 학부모 모임, 학생 모임, 시민 모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창의성은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힘을 창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찾도록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의 학습은 학습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입적 사고로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면서 공부하는 것.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아무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창의성과 그런 과정들이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태인의 영재 교육을 말하고 있고요. 유태인의 영재 교육도 어릴 때부터 사고하는 습관을 기록하고 몰입적 사고를 몸에 체화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노벨상 수상자를 휩쓴 유태인들이 23%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학계나 정계, 재계 등이 영향을 압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교육하는가는 7가지 특징이 그 책의 314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생각과 몰입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얘기하고, 그 몰입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행복은 몰입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 패러다임으로 과정의 즐거움을 느끼고 현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일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능력을 빠르게 속도로 발전시키고 열정과 호기심을 발달시키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이것은 몰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약하게 혹은 강하게 몰입에 이르는 6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창의적 문제를 해결을 키워주는 몰입에서 약한 몰입과 강한 몰입을 나누고 있는데요. 나누는 기준은 몰입 시간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약한 몰입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강한 몰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고요. 강한 몰입은 약한 몰입이 끝나고 3단계가 끝낸 사람, 그리고 평소에 깊은 생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몰입 단계입니다. 네. 약한 몰입 1단계는 슬로우 싱킹을 터득한다. 앞에서 말한 천천히 생각하기를 1단계에서는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이내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골라서 편안하게 쉬듯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예, 그걸 통해서 슬로우 싱킹을 터득하고요. 그래서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간단한 문제를 5분 안에 풀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예들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보다는 쉬는 듯이 천천히 생각을 이어가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한 몰입 2단계는 10분에서 10시간 도전하는 거고요. 쭉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예, 한 10시간 포기하지 않고, 10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해서, 의도적 몰입을 나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걸 경험하고, 슬로우 싱킹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약한 몰입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잡념이 의식의 무대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몰입의 주제를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뭐 잘 보이는 공간에 붙여주면서 의도적 몰입을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몰입 3단계 10시간 이상 도전하기가 있고요. 10시간 이상 생각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와 구동력을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몰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약한 몰입 3단계는 10시간 이상 도전하는 것. 그래서 10시간 이상 도전을 통해서 시냅스 활성화를 장기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몰입 1단계는 하루 이상 연속해서 생각하기이고요. 그리고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이고 강한 몰입 2단계를 위해 슬로우 싱킹을 확실하게 익히고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어, 업무상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하루 이상 연속적으로 몰입하고 하루 이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몰입 1단계는 최선을 다해야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상황은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위해 주말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상황, 코앞에 닥친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걱정하지 말고 과정에 올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몰입 2단계는 일주일 이상 연속해서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최대 2주까지 지속하는 몰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잠들고 문제를 떠올리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이 들 때는 장기 기억 인출 능력이 고양되어서 기적 같은 아이디어들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슬로우 싱킹을 7일 이상,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3, 40분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잠을 못 이루는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몰입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에는 아침이나 오후에 수면을 보충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에 활용법으로 사업에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학생인 경우에는 중간 또는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최소 일주일부터 최대 한 달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몰입 3단계는 한 달 이상 몰입하기인데요.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 이것을 최소 한 달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우 싱킹으로 한 달 이상 하나의 문제를 생각하며 고도의 몰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지속한 고도의 몰입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에까지 다다르게 되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과 최상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한 몰입 3단계는 최고의 나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노력하는 스포츠 선수나 프로 선수들이 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 단계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타고난 재능보다는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몰입이 세계적인 선수를 만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몰입의 즐거움과 쾌감에 미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다. 몰입의 8계명에서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없고요. 답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잊지 않고 몰입의 6단계를 순차적으로 실천한다면 일과 삶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성공한 삶을 넘어서 행복한 삶의 지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는 몰입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도 저자는 몰입적 사고로 해결했다고 하는데, 행복하게 살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잘하자 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할 일, 해야 할 공부를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로 만들어라. 그러면 삶을 채우고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의 해답은 몰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몰입을 통해서는 사회적 성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행복과 성공을 함께 거머쥘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필로그 몰입을 더 넣을 수 있는 것은 높은 경쟁력과 행복, 자아 실현을 모두 성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품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 과제는 제가 좀 나름대로 잡아봤는데요. 네. 고도의 몰입이 고통 없이 쾌감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몰입이 정말 가능할까? 물론 뇌과학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명상 지도사로서 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명상과 몰입의 어떤 본질적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설명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아 도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책 내용을 많이 정리해 주셔갖고요. 책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선정해 주는 책들은 또 도반님들 많이 바쁘시지만 한 달에 한 권이니까 같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하다 보면 굳이 자세한 내용은 안 하더라도 같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지금 저도 이제 확장판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저는 이제 2007년도 판을 읽다 보니까, 2007년도 판에 없던 부분을 또 확장판에 있던 거 정리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마님들, 오디오, 비디오 전부 다 켜주시고요. 소거도 전부 다 제거해 주시고, 지금 김정아 도반님이 토론거리로 1번, 2번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고통 없는 몰입이 가능한가? 그죠? 네.
두 번째는 우리 명상과 몰입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 이렇게 두 가지 토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부터 해볼까요? 음, 자, 김정아 도반님 마지막 토론거리를 한 번 더 화면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음. 고도의 몰입은 고통 없이 쾌감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한다.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몰입이 가능할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들은 읽어보셨죠? 음, 김정아 도반님, 이제 요거 공유하면 빼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음, 고통 없는 몰입이 가능할까? 전제는 이제 고통 없이 몰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저자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인데, 우리 도반님들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일단 이 책을 2007년도 판 꽤 오래전에 읽어보고 이번에 이제 다시 한다 해서 다시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굉장한 어떤, 그죠? 훈련이 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느 한 가지에 이렇게 내가 정말로 몰입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화두를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는 수행처럼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우리 도반님들은 어떠셨는지요? 책을 읽어보시면서. 제가 한마디 할까? 네, 황순혜 도반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저기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저는 이 책을 이제 확장판이 있다고는 했는데 그냥 책 사기 그렇고 해서 도서관에 갔거든요. 그 도서관에 가서 일요일마다 가갖고 한 2시간씩 이렇게 보고 음, 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정환 도마님이 1번, 2번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다 제가 사실 읽으면서 두 가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고통 없이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을 하니까 그 수학을 문제를 풀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고3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제가 안 하는데, 한 십몇 년 전부터 고3 공부를 하다 보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정말 TV 드라마는 보고 싶은데, 드라마 보면서 제가 수학 문제, 수능 공부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애들 문제를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집중력이 많이 있었구나. 그게 이게 몰입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는 제가 못 느꼈고, 아, TV 보면서도, 이거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 고통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명상과 몰입. 사실 저는 이게 화두가 정말 힘들어요. 하두를 하다 보면, 삼석은 하다 보면, 호흡하고 삼석은 하다 보면 휙 지나가는 거야. 또 딴 생각이 휙 오고. 그래서 너무 안 돼, 사실. 근데 옛날에 그런 생각, 이제 수학 문제. 그러니까 내가 일이라서 그런지 그 집중력이 되는데, 그런 집중력, 몰입이 되는데 왜 하두는 안 될까? 그래서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필요하니까 당장 애들한테 가르쳐야 하니까 그래서 집중이 있었던 건지 여기서도 저자가 이분이 연구가잖아요. 연구니까 내가 연구를 해야 해. 학생이었으니까 공부를 해야 해. 이래서 그랬는지 그런 게 저는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은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황순이 도반님 말씀하신 그처럼 내가 경험치 또는 책을 읽으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느끼고 한 것을 우리 도반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금 좀 더 마이크를 끄고 계시는데, 마이크 켜주시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요. 예, 예. 뭐 1번, 2번 상관없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몰입은 일단 우리가 목적, 지향성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죠? 몰입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나 목적, 지향성을 전제로 우리가 집중력 강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력 강화를 함으로써 창조적 능력이 발휘되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든지 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떤 지적 충족을 일으키고 뭐 자아 실현을 해주는 것. 결국은 우리 몰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 또 두뇌 활동을 극대화하는 것이 몰입이라면 우리들의 명상은 그렇지 않는 두뇌 활동을 어떤 극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공통점은 어느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장판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 2007년도 판에는 보면 175쪽에 보면 이 저자가 몰입과 화두선의 공통점 네 가지를 두기는 했었어요. 예, 예, 그죠? 이제 그 음. 부분도 같은 점은 뭐 하나에 집중해서 오나 가나 뭐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항상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가 화두에서 동정 이련이 뭐 오매 이래하는 그 부분은 같다라고 공통점을 내놓긴 하셨더라고요. 확장판에 있는지는 저는 이제 확인은 안 됐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도반님들 또 좋은 뭐 의견 있으시거나 나는 이렇게 느꼈다든지 아니면 토론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김은희 도반님.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합장판 안 읽고, 이제 옛날 구버전을 읽었는데요. 네. 이제 구버전은 좀 처음으로 좀 갖고, 이제 확장판은 보면, 이제 오늘 설명 들어보면, 이제 이게 좀 더 객관적으로 한다고, 뭐, 뇌과학이나 뭐, 여러 가지 이론인가 그런 게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1번에서 이제 고통 없는 고도의 몰입이 이제 고통 없는 쾌락을 줄 수 있나?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거기 보면은 도파민이라는 게 나왔는데, 도파민은 이제 약물이나 이제 밖에서 주입하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약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 복용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에는 이를 복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A10이라는, A10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 변화가 이제 뇌가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하는 자극에 의해서 뇌 상태가 변화하면서 도파민이 이제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면 도파민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파민 유지가 그 상태에서는 계속된다. 왜냐하면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몰입하면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된다. 그래서 몰입 상태가 되면 고통 없는 쾌락이 가능하다고 저자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명상과 몰입의 본질적 차이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몰입은 집중도 있고 이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물론 두 개 다 훈련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싱크를 생각했을 때 이제 이 몰입을 했을 때는
생각이라는 것에서 이제 집중을 하는 거고, 사고를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사고를 이제 잘하기 위해서, 창조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몰입을 썼는데, 우리는 이제 목표가 다르고, 왜냐하면 명상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생각 사회에 대한, 하두는 특히 또 생각 사회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높이가 좀, 높이라면 높이고, 목표라면 목표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네, 좋은 예, 말씀 예, 예, 감사합니다. 가능한 네, 것 같아요. 예. 네, 1번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또, 또 다른 도반님들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정해, 네, 이채영님,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앞에 말씀 잘 들었고, 예, 그냥 지금 방금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몰입이라는 책도 나오고 강의도 나오는데, 몰입이 첫 번째 질문, 그 토론 과제가 고통 없는 몰입이 가능한가 그랬는데, 질문 자체에서 이미 고통이 없다면 왜 책까지 내고 우리가 전부 다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훈련이나 고통 힘들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우리가 저는 이미 명상적인 거기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고통 그 자체가 하다 보면은 생각하다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고통이 사라지는 걸 알잖아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중도 정견에 이미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없는 처음에는 고통이라고 좀 힘들므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고통 없음으로 이제 몰입으로까지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과제는 이제 명상하고 이 몰입하고의 차이점인데 물론 이제 좀 쉬운 단계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제 생각은 늘 교수님한테 듣고 저 역시 그렇게 이제 명상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몰입은 생각에 대해서 뭐뭐에 대한 생각, 뭐뭐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라면 이제 명상은 생각 없음이잖아요. 사실은 그 차원, 몰입의 차원마저도 넘어가는 게 아닐까. 그냥 한마디 해보았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음, 또 말씀해 주실 도반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로운 토론을 해주셔야만이 이것이 진행되거든요. 제가 이제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또 책 읽어보셔서 어떠셨는지요? 혹시 윤희영 도반님? 네, 네. 워낙 책을 많이 가까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서 분명히 음,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번에는 안 읽고요. 전 2년 전에 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토론 주제랑 관련해서 이게 이 몰입을 일이나 업무랑 관련을 시키면 요 토론 주제 1번처럼 그런 네, 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강박적인 걸 가지고 어떤 몰입을 우리는 이제 하드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막 이렇게 밀려서 하는 듯이 하지 않잖아. 근데 이거는 업무의 전 단계를 업무를 잘하기 위한 어떤 성과를 잘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태를 유도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고통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음, 음.
또, 그러면 오늘 발제해 주신, 김정화 도반님은 그런 토론거리를 내놓으셨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그 1, 2번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정화 네, 도반님, 네. 네네네. 그, 저도 그 이론적으로는 아까 이제 김은희 도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파민이 과잉으로 분비되었을 때 그 그 에이텐 신경이 이렇게 신경망이 있는 그 전두 연암령에 이제 뭐 자가 수용체가 없어가지고 과잉으로 분비되면 그거를 이제 분비되어도 이렇게 계속 자가 수용체가 없으니까 계속 그 과잉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쾌감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뇌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생각, 고도의 어떤 몰입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몰입을 잠깐 끼어드는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그게 끊어질 때, 그 쾌감들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끊어짐을 해서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게 끊어진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실제로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실은 믿음이 사실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어떤 그런 생각일까,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 동의 이런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약간은 그냥 정말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어서 했고요. 몰입하고 명상의 어떤 본질적 차이는 앞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일단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대상이 그 외부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몰입은, 우리가 하는 명상은 자기 내면을 보는 내적인 어떤 것들, 내부를 보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계속 몰입해서 어떤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지고한 즐거움에 도달하고 이러한 것들은 명상과의 어떤 비슷한 어떤 그 유사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까 이채혁 도반이 말씀한 것처럼 명상을 잘 해서 어떤 깨달음의 어떤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몰입은 명상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좀 더 소개념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의 명상의 낮은 단계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하면서 계속 명상과 연결시켜서 몰입의 이 책을 계속 보았는데요. 아직 다 정리는 잘 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읽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알아차림에 대한 얘기도 떠올랐고, 그리고 고 스님의 어떤 영원한 행복 그 책에 나온 무한향상이라는 그런 단어들도 떠올랐고,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되짚어서 읽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 조금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길게 발제를 해가지고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 약간 괜찮습니다. 죄송하고 아, 송구스럽습니다. 그만큼 또 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이제 토론 시간도 필요로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저희들 이제 시간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도반님들 꼭 하셔야 될 분 있으시면 해주세요.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고, 네네, 정혜수님, 네, 아이고, 정말 몰입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책을 발제하시기 위해서. 정말 맞습니다. 몰입이 뭔가, 아마 1초도 안 끊이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를 갖다가 그냥 지금 2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계속 집중하게 해주셔서, 몰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몰입,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은 이제 뭐 끝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제를 해주셨으니까 명상과 몰입의 본질적 차이가 뭘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누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요, 만약에 나눠야 된다면 몰입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선하는 거라면은 우리는 의도 없이 만약 의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의도 있음과 의도 없음을 만약에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아까 뭐 이채용 님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고통을 감수하지 않은 몰입이 가능할까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 화두를 들을 때 처음에 이제 정각노 스님한테 17의 화두를 이제 주셨는데, 뭐 지금도 이제 어려 보이지만 그때는 제가 17에 머리 깎고 가니까 넌 10살이나 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무슨 화두를 달라고 하느냐? 뭐 이러시는데, 이제 그때는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제가 이 공부하는데 나이가 많고 적음이 필요합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대들고 막 화두 달라고 막 쪼르고 이랬는데요. 근데 막상 화두를 받고 나니까 정말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화두가 어쩜 그렇게 안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그 실베스타 스탈론의 그 영화가 나오고 막 그럴 때는 그걸 앉으면 그냥 그거 한 편을 그냥 쫙 돌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 이제 제가 제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됐고, 또 화엄경을 접하면서 이제 화엄경 그 법성계 그를 하면서 이제 몰입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도리 안에서 제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게 이제 자선하고 하던 이제 행주자 어묵동정의 그 즐거움으로, 내지는 그 즐거움조차도 나와버리는 그런 그 선정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한 번은 정말 그 꿈속에서도 화두를 들고서는 막 그냥 바닷속 깊은 데까지 막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환한지.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들어왔다 이제 그 경험을 갖다가 비로 전에 그 법령 노스님이 계셨는데, 동화사에 노스님께 막 쫓아가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니까 노스님께서 나는 막 굉장한 것을 이제 경험을 했다고 하고 가서 이제 막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노스님께서 너 그거 자꾸 그렇게 하다가 그 저기 유체 이탈을 이제 한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 자꾸 하다가 나중에 달마스님처럼 몸 바꿀 일 있어. 그런 장난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정신이 반짝 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하드 들을 때 그런 경계가 오더라도 절대 그 유체 이탈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몰입이라고 하기보다는 신신과 원력과 이러한 것이 나하고 하나 될 때 그게 이제 뭐 고통스럽지 않게 정진이 돼 가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7월 원래 공부인 몰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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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항상 저희들 마무리할 때는 다음 달 8월 달 책을 선정하고 또 발제하신 도반님을 정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 책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교수님, 저희들 저번에 추천해 주신 책 중에서 아직 하지 아니한 책이 있을까요? 교수님 들어와 계시나? 그 스즈키 다이세스의 선불교 입문도 있고요. 네. 에리 프롬 뭐 책도 있고 몇 권이 좀 있죠 아직. 음, 제가 책 목록을 따로 표시해 놓지 않아갖고 제가 매번 여쭤보네요. 그때 우리 고요함의 지혜 그때 교수님이 했나요? 뺐지요. 그건 했죠, 스님. 그리고 스님, 지난번에 그 우리 정혜 스님께서 제가 생략한 스님 책 추천해 준 것도 있네요. 모든 아, 네. 순마다 나. 네. 틱나탄 스님 모든 순마다 나라는 네. 그 책으로 한번 할까요? 네, 틱닉한 스님 책 한 권 해보죠. 스님께서 올려주셨던 모든 뭐가 있었죠? 순마다 나. 네. 그러면 8월달 교재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 책에 대해서 발제해 주실 도반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번에는 거사님 한 분 할까요? 서영식 도반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영식 도반님 마이크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10월 달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10월 달에는 제가 책을, 에크하르트 톨레가 신작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붙잡지 않는 삶이라고 요즘 읽고 있는데, 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10월이요? 다음 달 9월? 네. 때 하고, 8월 달에는 다른 교사님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9월 달은 서영식 도반님 정해놓고요. 8월 달은 누가 하실까요? 지금 화면에. 김선희 도반님 부탁드릴까요? 김선희 도반님 안 계시나?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8월, 9월이 일정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정이에요. 죄송합니다. 미국에 딸이 있는데 안 나온다고 엄마한테 오라고 그래서 그 일정하고 네. 맞추느라고 지금 교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게. 그 대신 그거 없이, 파워포인트 없이 짧은 책이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네. 못하지만. 네, 8월 달은 이채욱 도반님께서 틱닉한 스님 책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도반님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발표해주신 김정화 도반님을 비롯해서 편안하게 토론해주신 우리 도반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이미 공지된 바와 같이 저희들 이제 이번 주 일요일 7월 13일은 봉암사 대중공양도 있고요. 또 7월 19일은, 정예스님께서 주최해서 하시는 7월 19일 특강이 마가스님과 우리 박희선 교수님의 특강이 장소가 좀 변경됐죠, 그죠?
네. 축으로 있는 충정사에서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도반님들 꼭 참석하셔갖고 함께 힘을 모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7월 원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교수님 혹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네. 네. 그 7월 19일 날 모두 다 나오셔요. 네, 우리 생활선 참선하시는 분들, 우리 중간 모임 파티나 하여튼 이런, 그리고 또 우리 우리 교수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우리 끌고 가주시는데, 이날이라도 똘똘 뭉쳐갖고 다 나오셔서, 교수님도 법회 빛나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글에 올렸는데, 그 뮤지컬 오시는 분들은 뮤지컬 티켓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잡고 많이 나오세요. 가족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